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만약에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면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면 이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시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긴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여기까지가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조문의 내용인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가 가능한데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하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의 나와 있고 2번 착오의 태양에서 유형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동기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가 형성되고요. 그 형성된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걸 우리가 동기의 착오라고 하고요.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다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도 문제가 없고 의사도 문제 없는데 표시만 잘못됐다면 이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에는 뭐부터 나와 있죠?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 의사가 3천만 원에 팔고 싶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표시라는데 말하는 과정에 혀가 짧아가지고 3,000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를 했네요. 그럼 뭐가 잘못됐죠? 표시가 잘못됐죠? 표시상의 착오고요. 잘못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오담이라고 하죠. 제가요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바삐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써가지고요 3천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어요. 근데 그 의사,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시 자체가 잘못됐으면 뭐예요? 표시상의 착오고,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임마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내용상의 착오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의미는 진짜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가 뒤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라고 했다면 그 의미를 다르게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내용의 착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표시는. 그러면 우리는 달러 하면 뭐라고 받아들여요?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갑 짓다는 이것이 홍콩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하게 100달러라고 얘기했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례의 99.9%가 다 뭐의 착오냐면 동기의 착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로 나오냐면 동기의 착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3번 해가지고 동기의 착오가 내용이 많고요. 우측에 보면 뭐까지 나오죠? 판례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동기로 땅을 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가 있는 거죠? 동기의 착오가 있는 거죠. 가장 흔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재밌는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판례는 옛날 판례인데 이 사람이요, 시골 5일장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구경하는데 염소를 판단 말이죠. 근데 염소가 저처럼 배가 볼록 나왔어요. 아, 임신했구나 해가지고 염소를 구입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다. 그럼 이것도 염소를 사게 된 뭐에 착오인 거죠? 동기에 착오인 거죠. 굉장히 이가 많습니다. 땅을 살면서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땅값이 안 오르다. 이런 거 다 뭐예요? 동기에 착오죠.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해제가 안 되더라. 다 뭐예요? 동기에 착오인 거예요. 이런 동기에 착오는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착오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의 착오는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뭐 된 경우에만요,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일로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염소로 예를 들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배불뚝이 염소를 샀다면 착오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표시를 했어요. 제가 이 염소를 왜 사냐면 임신한 것 같아서 염소를 구입합니다라고 그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제가 원래는 염소를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염소 파는 사람이 배불뚝이 염소가 임신했습니다. 재수가 좀 일타 쌍피 내지는 쓰리피입니다. 라고 하길래 샀다면 유발됐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착오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동기의 착오는 착오일로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취소의 요건 해가지고 152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에 뭐가요? 중요 부분에 착오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중요 부분, 중요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 판례는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and 거기다가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도 뭐 해야 돼요? 중요해야 중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기억해 두시긴 하지만 문제를 풀 수는 없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의 존재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지문의 문제가 중요 부분인 것은 내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경제적으로 불이익한 것을 찾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가격,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 시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량, 지적이 잘못됐다는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빨간색 쓴 이유는 뭐예요? 보통 여기서 답이 나와서 그래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계약이 취소가 돼버린다는 거죠. 거래의 안전이 희생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해버리겠어요? 판 사람이 취소하겠죠. 땅을 샀는데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하겠죠. 다시 말하면 불리하면 다 뭐 해버려요? 취소해버리는 거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정가라는 게 없는 거죠.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가격, 시가가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유지되는 계약은 거의 없어질 거라는 거죠.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가격,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수량 지적 부족은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샀는데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게 뭐예요? 수량 지적 부족이죠.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적 제도는 일제 시대 때 정비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이 현재도 일제 시대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서 이 지적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측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은 2016년도에 끝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확하게 측량이 돼가지고 끝나면 나중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제도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다 틀려요. 우리가 교외 지역만 나가가지고 측량해 보면은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치되는 경우에는 와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다 어느 정도 뭐가 있는 상태예요? 오차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남한할 거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 제도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정배되기 전이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요. 따라서 부족하다고 작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153페이지까지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밑도 끝도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숙지해야 될 사항은 뭐예요? 요 세 가지니까 요 세 가지를 확실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중과실이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만은
착오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일치됐으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결국 착오와 과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착오는 개념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돼요? 과실을 내포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닌 뭐가 존재하는 경우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취지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이니까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뭐예요? 과실이고 착오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중대한 과실은 뭐겠어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정도의 차이잖아. 이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 판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라고 봐요. 따라서 착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거든요. 확인을 안 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미심쩍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위험하죠.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등기부 등본 안 떼봤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면 그것은 중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럼 우측 하단에 보시면 관련 판례에서 93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판례입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매수했어요. 근데 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뭘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명백히 중과실이니까 착오로 뭐 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넘겨보시면 효과입니다. 원칙, 착오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3번, 피해자의 배상 책임 문제 나와 있고 판례까지 나오는데 자 기억나시나요?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손해배상이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착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착오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위법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적용 범위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공법상 행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6번 차고와 관련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거 대리에서 공부하면 명확하게 해결되는 부분이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아예 착오 문제가 아니고요. 착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우측에 2번 전달 기간에 잘못 전달한 경우 전달 기간 하면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택배기사, 우체부 아저씨.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개똥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잘못해가지고 개똥이가 아니라 말똥이한테 배달했어요. 그럼 개똥이한테 편지가 배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도달 문제고요. 의사표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표시기간에 착오하면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전신기사 전보치료 간 경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보치료 가지고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3,000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잘못 쳐서 보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이나 저걸려다가 3,000원으로 적힌 것입니까? 표시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표시기간의 착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로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다른 제도와의 경합이 나오는데 1번 착오와 사기가 나오는데 일단 결론만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왜 이것이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지는 사기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2번 착오하자 담보 책임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결론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착오는 주장할 수 없고 하자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건을 구입했는데 착오이기도 하고 담보 책임이기도 한 경우에는 뭐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착오 해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도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해제한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해제된 후에도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법률이 해석해서 숨은 불합의와 무효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법률이 해석할 때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 나오면 그거는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죠. 자, 착오에 대해서 2015년도에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좀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조금 문제를 까다롭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건드리는 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56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 110조는 안 읽어볼 건데요.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면 일단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일단 머릿속에 숙지하시고요. 바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기망 속였어요.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예요. 따라서 기망을 제외한다면 어차피 이것도 뭐가 돼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무엇으로 인해서요? 기망, 속임수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자, 요건을 검토합니다.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망이 적극적이어야 되느냐, 혹시 침묵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도 사기, 기망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입니다. 고려 청자를 파는데 적극적으로 가짜를 진품이다라고 속이는 것만 기망, 사기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품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암소리 안 하고 팔아먹는 것도 이것도 뭐가 돼요? 사기, 기망이 된다는 거죠. 다만 조시할 것은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다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기망이 위법해야 합니다. 위법.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망이 위법해야 된다는 말이 법에서 법을 위반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기망이었다 하더라도 서로 그것을 뭐 할 수 없다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기망이라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저를 뭐 한 거예요? 기망한 거죠. 근데 그러면 사기니까 검찰에다 사기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그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기망하는 것은 뭐 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따라서 그것은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월 200이 들어온대요. 상가를 분양받으면 장사가 더럽게 잘 된대요 라고 분양하는 사람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분양받고 보니까 월 200이 아니라 20도 안 떨어지고요. 상가도 장사가 더럽게 안 돼요. 그거 사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고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은 월별로 똑똑똑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장사가 안 될 테지만 그래도 분양받으세요 라고 말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 법관정과 판례, 법과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요. 뭐 최근에 전봇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뭐 월 얼마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믿고 거래했더라도 그것은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가 잘 될지 그 월수가 얼마 될지는 오로지 내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요. 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을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뭐 할 사람이에요? 속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냐면 사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 이게 사기냐? 여기서 갈려요. 만약에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고의로 기망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 빌릴 때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 줄 알았고요. 또 그때 재산 상태를 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돈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사기로 고소하는 애들이 많죠. 그죠? 저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김현식 씨 아시죠? 그죠? 김현식 씨. 나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날에 뭐 이런 노래 부르신 분.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그분은 가수래요. 근데 가수인데 아버지 김현식 씨에 대한 추모 콘서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김현식 씨 아들이 추모 콘서트를 했는데 뭐 입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투자금을 날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그분을 상대로 뭐 한 거예요? 사기로 고소를 한 거죠. 사기냐, 그죠? 아무튼 일단 법조는 이렇게 따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사기가 되려면 그거 추모 콘서트 해봤자 손해볼 거란 사실 뻔히 알면서 내지는 투자 받아봤자 원금을 돌려줄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 고의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그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김현식 씨 아들이 충분히 수익이 맞출 줄 알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흥행이 부진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사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보는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검찰들은 그것을 고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이단이란 말은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자 다시 한번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도 필요합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사기다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야 이거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죠. 그럼 이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만 듣다 보면은 넘어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넘어간 사람들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뭐예요? 넘어갈 정도였다는 거죠. 가슴 아픈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야구 선수인 최동원 씨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장암이셨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은 그 관장을 하면 장 청소를 하게 되면
뭐 암이 낫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그거를 시술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장청소를 한다 그래서 관장한다 그래서 암이 맞는다라고 믿는 것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시술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먼저 요건을 정리하고 효력을 볼게요. 교재 순서는 다르지만.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어요. 요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강박이란 말이 뭐냐? 해악을 고지한다는 말인데 그냥 우리는 협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는 민법에서도 사기고 형법에서도 사기고요. 이거는 민법에서는 강박, 형법에서는 협박죄로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는 협박이란 말이 더 눈에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협박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건입니다.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때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게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 강박이 위법해야 됩니다. 요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비난 가능성이긴 한데 우리 판례가 둘로 나뉩니다.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도 위법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고요. 빌린 돈 1억 원을 변제받는 것은 무슨 뭐죠? 정당한 이익이죠. 근데 만약에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을이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살해를 협박했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다는 말은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고소 고발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그 자체가 뭐한 것은 아니에요? 위법한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한 이익 1억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뜯어냈다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무섭게 한 것은 뭐죠? 강박이 아니고요. 또 이 고의는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벼락마저 뒤지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자기한테 벼락마저 뒤지라 그러면 일반인들이 무서워할 사람은 별로 없죠.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의 주인공은 그분은 진짜 벼락마저 죽을까 봐 외출을 못했고요. 또
그 벼락 안 맞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굿까지 하셨거든요. 그럼 그분에게는 주관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니까 벼락 맞아 뒤지라는 것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섯 개죠. 마지막 한 가지만 보자고요. 요 강박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됐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섭더라도 공포심을 느끼더라도 줄까 말까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고민하다가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서 3만 원 줬다면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어요. 칼 목에 이렇게 딱 겨누고 있어요. 아저씨 3만 원만 줘. 이런데 고민된다면 상또라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뭐예요? 3만 원 주는 거죠. 없으면 꼭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의사 무능력자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사결정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요건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효과를 볼 건데 효과는 어디를 보냐면 15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효과가 나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특별한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 매매 계약했냐면 병이란 놈이 사기 강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병이 사기 강박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엉뚱한 상대방이 피해를 보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상대방이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에는 언제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근데 이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사기 강박을 쳤느냐?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갑이 피용자 직원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을이 본인 병이 대리인이어서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결론은 우리 판례는 피용자는 제3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피용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에는요, 제3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대인이 사기강박을 한 것은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 부분도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판례도 계속 같은 취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강의,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6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 예제가 나와 있어요. 2015년도 기출문제이죠. 자, 162페이지 기본 예제입니다. 풀어볼게요. 갑이 자신의 X 부동산 을에게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 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 해 주었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왜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요. 2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악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 거죠. 악이라면 갑은 당연히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갑이 비진이 표시로 X보다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자, 진의한 의사표시에서 진의한 의사표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이고 무과시된다는 점 강조했죠. 4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죠. 왜요? 의사 무능력죄 법률 얘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래서 작년에는 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례 가지고 여러 가지 통정허위 표시, 진의의사 표시, 의사문제 이렇게 통합해서 문제를 내긴 했거든요.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